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의 상승세가 마용성 등 강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주 만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5분의 1로 줄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발빠른 정보겠죠. 저희 부투미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실 걸 확신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1663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MRI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입니다. 각종 부동산 이슈들 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MRI 시간 MRI처럼 아주 꼼꼼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응급 환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바로 노후주택의 증가입니다. 노후주택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언론에서 들었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를 야기시키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후주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양질의 주거들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에 대한 이슈는 공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통계 자료 보도록 할게요. 네.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게 이렇게 공급에 대한 지역별 자료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시게 됐을 때 2017년도 38만 가구, 2018년도 49만 가구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2018년도에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얘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들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이미 다 지났잖아요. 가격 떨어졌나요?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역별로 상승한 곳도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통계를 보면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가? 그것도 사실 지역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만 3천 가구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공급량이 가장 많았었던 거는 경기도였고요. 하지만 경기도도 우리가 공급을 생각하면 수요도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인구가 즉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경기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대비해서 정말 공급량이 많았었던 데들이 정말 많았고요. 이러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지방이 다 떨어지냐 하면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는 사실. 일명 대대광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대광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대전, 대구, 광주 아닌가요? 오, 정확합니다. 요즘 저도 이 용어를 보고서 대대광 도대체 뭐지 했더니 대전, 대구, 광주를 일컬어서 대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 다른 지역들은 다들 떨어지고 있는데 대전, 대구, 광주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표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대전, 대구, 광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량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다음 통계 자료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공급은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이 공급량이 2018년도를 정점을 찍고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기사들을 쓰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안 나타났는데 지금 19년도 들어온 시점에서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논리가 많이 약해져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뭐 지역별로 공급량을 잘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지역별로 달랐고요. 언론에서 다룬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이 일비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혹 부동산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급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현재 정부도 초반에 얘기할 때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 하면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주택 보급률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2008년도에 전체 주택 보급률의 숫자가 100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마지막 통계가 2017년도에 나온 103%인데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 투자 수요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집이 부족한 거지 집을 더 많이 짓는 거는 유의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두 가지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봤을 때 이건 전국적인 공급량이에요. 농촌에 집이 얼마나 있는지 뭐 사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빈집들 되게 많거든요. 빈집 통계들도 나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빈집들 농촌이라든지 거주 가치가 없는 데들의 빈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96%라는 거.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을 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의 양질의 주택인지 아닌지도 다 거림없이 전체 주택들 다 포함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6%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빌라 지역이라든지 뭐 산동네라든지 달동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한 숫자라는 것이죠. 영화 보다 보면 정말 거주하기 어려운 막 반지 앞방 이런 데들도 다 주택 한 채로 들어가서 나온 통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진짜 우리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나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로 꼼꼼한 분석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주택 보급률을 이야기할 때 뭐 지역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나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포함해서 나온 비율과 수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노후주택,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주택들이 늘어난다는 것, 양질의 주거 환경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노후주택들이 정말 많은데 향후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집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통계 자료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30년 이상이 되는 노후 아파트의 누적 추이에 대한 통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구도심이었던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순차적으로 노후 주택들이 이제 30년 차가 넘어가는 주택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집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즉 주택 공급이 사람들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맹점이 사실 낡아가는 좀 거주 환경에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주택들이 늘어난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면 바로 연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연차가 이제 다가온다는 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때 500만 호 건설 공약에 따라서 지어졌었던 목동과 상계동을 얘기합니다. 사실 정식적으로는 연기 신도시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명칭이 지어지다 보니까 뭐 연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지어진 게 벌써 보시게 되면 85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이제 30년, 40년 금방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진짜 입주하기 시작한 데들 일산이니 중동이니 목동, 삼본, 분당 이렇게 있는데 91년도에서 92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얘네도 금방 30년 차가 돼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어졌었던 다른 수많은 주택들이 노후 주택들이 점점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낡고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주거로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기 신도시나 일기 신도시의 경우는 입주한 이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더 노후화된다라는 설명 주셨고요. 자, 저희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후화된 지역들이 좀 다소 낡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자, 이런 경우 아파트의 노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많이 진행돼 있어요. 한번 통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이에요. 보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었던 영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목동에 있는 양천구, 그리고 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노후주택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비율이 70%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전체적인 노후도가 높게 되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었던 강남이라든지 강서구 등 지금 노후도 비율들 보다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파트의 노후도 비율을 좀 지대로 살펴보니까 정말 서울시가 좀 구도심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파트 연차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지 몰랐는데 뭐 영기 신도시가 있던 목동에 있는 양천구,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대문구나 은평구는 노후도 비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낡고 좀 허름한 주택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 통계의 맹점 중 하나가 아파트 노후도 비율이에요. 일반적인 주택,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는 빠져 있다는 건데요. 당장 동대문구를 보시게 되면 노후도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직접 가보시면 낡고 허름한 집들 정말 많거든요. 아파트들이 깨끗해요. 아파트들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건데 현재 한참 막 재개발 진행되게 될 만한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정말 많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노후된 주택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후 주택들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는 단순히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좋다가 아니에요. 거주 가치로서 이제 많이 상실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 3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 보게 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목동 같은 경우 보면 주거 환경 좋나요? 안 좋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 대란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일몰만 되면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주차 대란 얘기하신 것처럼 목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워낙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거주 환경도 뿐만 아니라 학군, 대표적으로 학군 좋은 곳 중 하나가 목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아파트도 사실 좀 아직 괜찮아요. 튼튼하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 대란. 요즘 차를 뭐 한두 대씩 다들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때쯤만 되면 진짜 2중, 3중 주차 이렇게 하면서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른 것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어진 주차장들 같은 경우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 대수가 적은 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파트만 하더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더 오래됐다고 칠게요. 한 40년 넘어가게 되면 녹물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수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매매 가격은 정말 비싸요. 뭐 30평형대 거의 30억에 육박하는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한 6, 7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주고서 그렇게 오래된 주택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게 전세의 세입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강북의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들이 더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노후도가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의 열악함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이거는 아파트만 해도 그런데 뭐 단독이라든지 빌라 이런 데들은 주차 말도 못해요. 가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렇게 오래된 주거 환경들이 늘어난다는 점 이것 때문에도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늘어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응급환자는 노후주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노후주택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공급량 많다,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많이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순수한 공급량들이 계속 쌓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노후도가 30년, 40년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더더욱 각광을 받는 이유들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주택들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노후도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노후주택에 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3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부동산 MRI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들어보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1부에서 함께해 주셨던 김재경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어딘가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MC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 지역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중에 가장 비싼 지역은 한남 뉴타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네, 한남뉴타운 정말 유명하고 가격도 많이 비쌉니다. 근데 하나는 맞아요. 이제 한남뉴타운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고 앞서서도 저희가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방송을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한남뉴타운과 똑같이 1급지로 평가받는 재개발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러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왜 그렇게 똑같은 1급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해드리자면 성수나 한남이나 둘 다 투자 가치 아주 높고요. 이제 각각의 어떤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부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강 북단의 교통 요충지로서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그런 곳입니다. 바로 다리 건너 압구정인 그런 곳이 바로 성수동인데요. 그리고 서울 최고의 한강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한강 르네상스의 출발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받고 있는 곳이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초고층 밀집 복합 아파트가 지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성수동에 대한 이미지,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향후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10년 뒤에는 서울을 대표할 신흥 부촌으로 바뀔 것이라고 감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점으로서 이렇게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조감도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이제 발표된 부분들인데요. 이 조감도 하나만 보더라도 와, 정말 좋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딱 보시면 바로 보이는 투자 포인트들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앞으로 넓게 있는 한강들 이렇게 있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영구 조망권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고층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강변북로가 지어되면서 이제 한강으로 가는 접근성들 갖춰지면서 한강 바로 앞이 이제 나만의 공원이 갖춰지는 이런 특장점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조감도를 보니까 정말 이야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은 좀 다른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때 뭐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접해봤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구역이고요.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지역들에서들 접해봤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유는 이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때 한강 르네상스에 의하여 지정됐었던 5개 지역 여기만 먼저 출발이 됐었던 곳이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다 해제가 된 다음에 성수동만 유일하게 남아서 진행되다 보니까 전략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이 성수동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부르나 했더니 한강 르네상스에서 이제 성수동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말 그대로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도나 좀 목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감도를 보면 역시 느낄 수 있듯이 한강을 함께 한다는 지역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총 4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빠른 거는 4지구로서 지금 건축 심의 준비에 있고요. 지금 1지구가 한 1년 뒤에 4지구에 이어서 조합 설립이 났는데 지금 역시 1지구도 건축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3지구가 조합 설립 인가가 올해 2월 달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지구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성수 2지구가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로서 조합원 동의율을 열심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각 구역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뒤이어서 얘기해 드릴까 하고요.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이러한 지도만 보더라도 딱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매력 포인트를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재개발 지역들 아니면 다른 뉴타운들 보다 보면 한강 조망이 된다라고 해도 일부 지역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 접해 있는 면적이 이렇게 크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한강에 접해 있는 이쪽 지역은 되는데 다른 수많은 다른 지역들은 한강 조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수 전략정비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직사각형으로 한강변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역이든 2구역이든 3구역이든 4구역이든 고루고루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평지라는 점, 그리고 다 합치면 이제 8,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형성되게 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교통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성수동에 대한 교통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고요. 바로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 상승 요인 중 하나 강남 접근성 예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성수대교 건너서 강남 압구정이 이렇게 분포하게 있습니다. 성수대교, 영동대교를 끼고 있고요. 지하철역으로서는 2호선과 분당선이 있는데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압구정 로데오역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도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차로 이동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바로 앞에 강변북로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등 이제 서울 강남북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가 성수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초고층 아파트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은 어떤가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좋아하는 가장 핵심 축 중 하나가 바로 한강변의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지면 뭐가 좋으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용적률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사실 층고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사업성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층이 더 높게 지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세대수를 더 많이 짓게 돼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층을 초고층으로 짓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초고층을 선호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동강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뭐 30층으로 갔다가 얘도 빽빽빽빽하게 이렇게 짓게 된다라고 하면 동강 간격도 이제 밀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폐율이라고 하죠.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용적률을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층고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대지가 좀 더 넓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을 공원으로서 꾸밀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 전략정비구역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재개발 지역 같았으면 얘기했었던 부분이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한강이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왜냐? 그러면 한강이 보이는 세대수가 훨씬 많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층이 뭐 예를 들어 30층밖에 못 짓게 된다. 그러면 딱 이제 앞에 있는 몇몇 동들만 한강 조망이 될 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높게 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강변 쪽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 아무래도 많은 세대수가 한강 조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한강을 봤을 때 뒤쪽 동들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지어놨으면 앞에 있는 동들이 막히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고층을 지어놓으면 이제 동강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를 통해서도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한강 조망이 되게 중요한 게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격을 1억, 2억 이렇게 차이를 벌리다 보니까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강이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유력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초고층 아파트인 50층으로 지었을 때의 장점들을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한강이 잘 보이는 조망권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요. 이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꼭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의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좀 들었는데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이러한 특징들 얘기하면 우와, 일단은 50층으로 지어지고 한강변으로 있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꼭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현재 다른 재개발 지역들 보다 보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50층으로 짓고 싶다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최고층 수 35층 이상으로 허가를 안 해준다라고 하던데 왜 성수는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앞서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한강 르네상스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로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50층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집권을 해가지고 2030 서울 플랜으로 인해서 최고층 수를 35층으로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하기 이전에 50층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층으로 지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거 단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한강 르네상스라고 했었으면 제가 앞서서 한강 르네상스가 성수동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압구정, 이촌, 여의도, 합정 이렇게 다른 4군데도 더 있었었는데 왜 얘네들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가 다 무산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압구정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제 강변북로 지하화를 하면서 50층을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는 올림픽대로죠. 올림픽대로를 지하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신 초고층을 지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압구정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초고층으로 지어봤자 건축비만 더 들어간다. 그리고 높은 기부 체납 비율 때문에 25%씩이나 기부 체납 비율이 돼버리면 지금 이거 우리 사업성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원을 만드는데 왜 서울시가 너네를 이제 비용으로 제출해야지 왜 주민들 돈으로 갖다가 이제 강변북로 혹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오면서 이게 완전히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50층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물론 공원을 만드는데 주민 돈으로 만드는 거에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만의 공원이 또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제 차량 소음들 이렇게 막 시끄럽고 뭐 매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공원을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들 이제 한없이 더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단순히 50층이 건축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강 조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 마지막으로 50층으로 지어졌을 때 뭐 차를 타고서 한강변을 지나갔을 때 이제 랜드마크적인 상징적인 건축물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진행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건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은 안 됐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만이 유일하게 50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성수 전략 정비 구역만 왜 50층인지 그 내막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다른 지역의 경우는 기부 체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외가 됐던 거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나 한강변의 유일무이한 초고층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50층을 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할 이유도 사실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사유들이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203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는 35층으로 규제한다 했지만 오늘 얘기해드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장 대비되는 곳이 바로 한남뉴타운인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35층으로도 지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한남뉴타운 상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가 나고 사업시 인가까지 났는데 최고층 수를 22층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22층 같은 경우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뒤에 남산이 있다 보니까 남산 조망권 때문에 최고층 수가 22층으로 제한이 되었는데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그러면 여기는 뭐 방해받을 게 뭐가 없냐라고 해보면 뒤에는 다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뭐 가릴 것도 없고 뒤쪽은 주거단지가 아니라 사실상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한 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형평성 얘기 방금 전에 해드렸는데 주변에 성수동에 초고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데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입주했었던 거는 갤러리아 포레가 있는데 여기가 45층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트리마제가 47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창 짓고 있죠. 49층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초고층을 지어졌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막을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방금 앞서 얘기했었던 데들 성수동의 투자 포인트 중 또 하나라는 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숲역 그리고 서울숲을 끼고서 이렇게가 아주 비싸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 보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 10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데가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뭐 60억, 70억은 우습게 나오고요. 전세만 해도 4, 50억 이렇게 되는 데가 갤러리아 포레라고 할 수 있고요.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매수해가지고 유명하죠. 여기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지금 25억에서 30억 정도까지 이제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시세는 아직적으로 발표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전매 금지 기간에 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 얘네가 분양했을 시점에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우고서도 완판이 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면 역시 초고가를 달릴 상징적인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멀리 다른 동네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같은 성수동 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향후 여기가 정비되고 나면 얼마 이상 갈 거다라는 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성수동입니다. 이어서 하나 또 얘기할 부분은 바로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있는데요. 여기는 고급 호텔로 지어집니다. 여기도 49층으로 이제 건설되게 되는데요. 지금 고급 호텔과 주상복합 2개 동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부영 호텔 부지, 그리고 트리마제, 더군다나 이쪽으로 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까지 해가지고 한강변에 초고층으로 지어질 랜드마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갤러리아 포레나 혹은 트리마제의 경우는 연예인이나 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서울숲과 한강을 같이 누리는 이러한 장점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정말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정비가 되고 나면 정말 최고가 주택 라인으로 변모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네요. 자,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은요. 이 성수동은 아직은 공업단지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입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뭐 공업지역들 많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확실히 지금 현재 성수동 비싸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서울숲을 끼고서 있는 이쪽 지역들만 가격대가 비쌉니다. 다른 뒤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액대가 많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아직도 공장들 많고
주거 환경으로서는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인데요. 바로 IT 진입사원센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중공업 지역이 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사원센터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미 들어선 지역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짓기 위해서 많은 시행업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사원센터가 도대체 뭐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전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여기에 IT 및 첨단 업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바뀐 게 지식사원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사원센터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재 성수동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많지만 향후 10년 뒤에 꾸준히 이제 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도 잡을 수 있고 IT 첨단 업종들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성수동 자체 내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혹시 뭐 요즘 가장 핫한 블루보틀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수동의 카페 거리들 가보시게 되면 많이 정말 바뀌고 있는데요. 성수동 카페 거리들 보게 되면 지금 각종 다양한 특색이 있는 카페 및 업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카페 및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수동이 면적 대비 다른 상권들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되게 싸요. 싸가지고 많이들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공장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공장을 갖다 운영할 때 임대료를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만 냈는데 카페를 들어오는 사람이 4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내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카페로 업종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임대료를 올려주자니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외곽 지역으로 더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게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업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안타깝고 안 좋은 것이라고들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게 이 공업 지역들에 있는 이제 뭐 공장을 돌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성수동에 대한 투자자들 아니면 성수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당장 이제 1, 2년 만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입주되기까지 기간을 길게 잡고 보다 보니까 향후 10년 뒤에 봤을 때는 성수동은 지금과 같은 공업지대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IT 첨단 업종들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카페 거리 등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밝고 활기찬 그런 동네로 이미지까지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네, 성수동이 공업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후에는 IT 업체와 그리고 핫플레이스로 좀 탈바꿈할 거라는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공장 하시는 분들께는 좀 안타깝지만 주민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른 호재는 없을까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울숲이 있는데 이 서울숲에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이전한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삼표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숲 부지 내에 이제 현재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이 확정됐다는 사실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숲은 최초 조성할 때 레미콘 공장까지도 다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부지가 미포함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삼표 레미콘 공장을 2022년 6월까지 이전하기로 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말 좋은 소식인데 지금 현재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철수한 지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학센터를 뭐 짓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시민 공모전도 한번 했는데 서울숲 간의 연결성 그래서 뭐 저기 넘어 응봉역까지도 중랑천 너머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도시 연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뭐 매연이라든지 레미콘 트럭들 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많습니다. 네, 레미콘 공장이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현재 모습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장에 오영미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핫한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업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트리마제는 초고층, 초고가 아파트로도 바로 유명하죠. 지금은 낙후된 지역이지만 이 트리마제와 더불어서 옆으로는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매력 포인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보시죠.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정비사업으로 1지구부터 4지구까지 8,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매력 포인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뛰어난 한강 조망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거 요소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평지의 대단지, 뛰어난 교통환경, 서울숲 등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2030 서울 프레루로 인하여 2014년에 3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만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2009년에 50층으로 결정고시가 나 있는 지구로서 한강 조망이 보장되어 있는 남측 배치로서 초고층이 가능한 지구입니다. 서측으로는 서울숲과 서울숲 지하철역이 있으며 북측으로는 중공업 지역으로서 IT 지식산업센터로서 변화되고 있고 남측으로는 문화공원 조성과 강변북로 지화로 한강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이러므로써 서울에 제일 가는 명품 주거단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 중 서울숲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인데요. 35만 평의 넓은 공원은 주말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 서울숲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죠. 또한 성수동은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성수동의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성수대교, 영동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 등 서울 전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2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숲 옆에서 단 한 정거장만 가면 바로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성수동에서 한강을 끼고 압구정동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도 강남의 다양한 인프라 및 직장 수요 등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탑10에 항상 들어가는 갤러리아 폴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매수해서 화제가 되었던 트리마제,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 기록을 바꿨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까지 엄청난 단지들이 같은 성수동 안에 있습니다. 성수동 하면 아직도 공업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성수동 공업지역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 곳곳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최첨단 IT 업종 등이 들어서는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업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또한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의 모습들 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많은데요. 좀 입지적인 장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호재들 정말 다양하게 얘기해드렸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강 바로 앞에 이렇게 초고층 대단지가 형성된다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한강 조망을 남향으로 바라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강남의 이제 부동산들 같은 경우를 보면 한강을 바라보더라도 북향으로 바라본다는 게 한 가지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본다는 점 아주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 중에서 서울숲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 서울숲을 집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좋아하는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강북의 마천루가 형성됩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갤러리아 폴의 서울숲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같이 이제 초고층으로 지어지게 되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정말 서울 내에서도 이제 눈에 꼽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이런 단지들이 정말 초고가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미래가치,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장점과 강점이 너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구역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각 구역별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선호도가 명확합니다.
이제 다른 재개발 지역은 각 지역마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돈 있으면 무조건 1지구다 할 정도로 1지구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서울숲을 가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정말 비싼 트리마제가 성수 1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세 비교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숲역을 이용하기도 쉽고 이제 성수대교를 건너서 바로 압구정 등 워낙 이제 입지적 강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지적 위치도 있지만 규모도 가장 큰데요. 건립 세대 수가 3,000세대에 가까운 면적으로서 지금 가장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중에 가장 큰 대단지로 형성이 되고 사업성도 정말 좋습니다. 조합원 수가 1,500명도 안 되면서 일반 분양 비율이 60%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핵심 서울 시내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렇게 일반 분양, 즉 사업성이 좋은 데는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중에서도 1지구 아주 많이들 좋아합니다.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작년에 났고 지금 현재 건축 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속도 역시 결코 늦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만큼 투자 금액대가 좀 비쌉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빌라 들어가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 2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6억에서 투자 금액이 7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안전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까지는 지금 70% 모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5%를 마저 더 모으면 조합 설립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한 매력도 있는데요. 바로 한강 르네상스 강변북로 지하화가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 1구역 절반으로부터 2지구 전체 면적이 바로 앞에 이제 공원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들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돼서 이제 저렴한데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수 2지구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3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은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요. 2019년도 2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현재 교통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 3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금액대가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수 4지구인데요. 성수 4지구 같은 경우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가장 먼저 통과받았었고 조합 설립 인가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건축 심의를 지금 집어넣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한강 조망이 되는 세대수가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강면을 접하는 면적들이 이제 직선으로 있는데 4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면도 다 한강변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든 옆으로든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다 저층들로 있다 보니까 한강을 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지구는 아무래도 한강 조망을 가장 유력하게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이게 마지막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구역별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4개 지구들 한번 다 보셨는데 어떻게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장 한강변에 50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지어진다. 그리고 뛰어난 교통환경, 그리고 성동구를 떠나서 서울 전역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갤러리아폴의 서울숲 트리마제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이제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 정말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뛰어난 사업성, 핵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정말 많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대한 이미지도 기존의 공업지역이 아니라 이제 젊고 활기찬 그런 부촌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향후 10년 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떠오를 곳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서울의 상징적인 부촌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설명해드린 지역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3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가까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세미나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7월 4일에는 동작구 재개발, 투자 핵심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11일은 서울의 신흥주거지, 부가현 뉴타운에 대한 집중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18일에는 강남을 이을 부촌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투자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25일입니다. 노원구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상계 뉴타운을 주목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부와 2부 함께해 주신 김재웅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투자의 미래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